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인하대 캠퍼스 정당 지부 활동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술체육학부 및 첨단 SW 융합학부가 단과대로 승격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인하대 캠퍼스 정당 지부 활동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당 캠퍼스 지부는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해당 평가의 정당성을 물었던 의원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당초부터 이의제기 기간, 결과 확정일까지 의원과 학생들을 만나며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의 부실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평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종종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을 안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때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해당 논의에서 백신 접종자들은 집단 면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껏 마스크를 껴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백신 패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억압이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성 구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술체육학부 및 첨단 SW 융합학부가 단과대로 승격했습니다. 2021학년도 9월 1일부터 예술체육학부와 첨단 SW 융합학부가 학부에서 단과대로 승격했습니다. 이는 학부 차원에서 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총학생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학발전위원회에서 해당 대학의 교육환경과 관련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학부에 그치지 않고 대학으로 승격해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 환경이 상승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운영 방식을 안내합니다. 교무처가 발표한 2학기 수업 방식을 포함해 2학기 중간고사는 비대면이 원칙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때 실험, 실습, 실기 강좌 등에 한해 대면 시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시험 진행 시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강좌 대면 시험에는 동의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시험이 어려울 경우 대체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학생 온라인 수업용 노트북 대여 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는 본교 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여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정규, 부분 등록생이며 대여 기간은 하루에서 한 달로 한 학기 최대 2회입니다. 이때 대여는 학생지원팀 사무실로 전화 예약 후 학생회관을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업 및 학습 지원 용도 외 대여가 불가하며
대여일수 위반 시 학생지원팀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교 백신 접종 현황 설문조사를 안내합니다. 이는 학생지원팀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방역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참여 대상은 본교 모든 학생들이며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인센티브의 예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생활관 관생 모집,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9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관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은 말을 조심하자인데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매체를 통해서 실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대화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화의 순간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인생에서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또한 될 수 있죠. 또한 내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이란 건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내뱉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이미 상하게 한 기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말조심에 대한 글귀를 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하며 가치관을 상기시키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법. 갈등을 조장하고 법을 이용해 풀어나가는 기승전결을 가진 스토리.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때면 조그만 해설 글씨를 읽기 바쁘고 내용은 지나쳐버리고 말죠.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 이해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 번 장면을 돌려보고 심지어 해석을 찾아보기까지 하는 수고로움. 귀찮지 않으셨는지요? 바로 이유진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속 법률을 찾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설명과 함께 일상 속 사례까지 글 속에서 드러나는 법 이야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오늘의 법률 시네마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플레이! 오늘 첫 곡은 전미도, 강필석, 윤소호의 그게 나의 전부란 걸 이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가져온 법률은 바로 아동 학대에 관한 법률인데요.
먼저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가자면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작품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관련 장면에서는 응급실로 한 아빠가 자신의 아이인 재훈을 데려왔습니다. 재훈이가 식탁에서 오른쪽으로 확 떨어지며 다쳤다고 데려온 것이었는데요. 의사진찰 소견상 오른팔과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교통사고로 돌아온 한 아이 환자. 의사는 어제 식탁에서 떨어져 다쳐온 아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 놀라는데요. 알고 보니 어제 그 아이와 쌍둥이 형제였던 겁니다. 오늘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는 동생 재용이로 아빠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있다가 아빠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로등을 박는 사고가 났어요. 그로 인해 장파열과 복막염 증상을 호소하는 재용이. 의사는 무언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어 수술 전 처치 명목으로 보호자와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그 후 의사는 재용이 몸에서 여러 개의 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일 교통사고로 인한 멍이 아닌 생긴 지 오래돼 보이는 멍과 최근에 생긴 멍이 공존하는 걸로 보아 바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었죠. 의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상황을 눈치채고 바로 달아나는 아빠. 아동학대법인 아빠를 붙잡아 제대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에 있는 곳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학대. 아동에게 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가 바로 성적 학대입니다. 성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상 아동을 구하는 행위도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불리는데 보호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방치. 어떤 직접적 행위의 반대인 방치라는 것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건강관리 등 안전과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동학대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으니 노래 듣고 드라마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한 전공의가 아빠를 끝까지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니 증거가 있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경찰들은 두 아이 모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니 일단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하자며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빠는 자신의 아이는 자신이 더 잘한다며 본지 10분밖에 안 되는 의사가 어떻게 하냐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형인 재훈의 몸 상태를 말하며 이에 다시 반박하는데요. 애초에 식탁에서 떨어지며 팔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드물지만 양쪽 맨 아래 늑골 부위가 부러졌다 다시 붙은 흔적이 있고 왼쪽 아래 갈비뼈에도 같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는 아빠에게 폭행 전과가 있냐고 물었고 그때 경찰은 아빠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수배 내역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체포를 하게 되죠. 이후 아빠의 자세한 처벌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드라마 속 아동학대의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학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며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인이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인이는 2020년 2월 8개월의 나이로 입양된 아이입니다. 5월 25일 1차 신고. 정인이의 어린이집 교사가 3월부터 학대 흔적을 의심해 처음으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병원 진료 기록과 양부모의 주장이 달라 신고 20여일 뒤 사건 종결 처리. 2월 29일 2차 신고. 이웃은 정인이가 차량에 30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의심돼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사건 발생 장소를 14일 동안 찾지 못한 경찰이 CCTV 보안 기간이 지났다며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월 23일 3차 신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양부모가 타 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여 단순 구내염 진단을 받아내 경찰은 무혐의 처리. 결국 10월 13일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날 저녁에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아이는 왜 그런 큰 아픔을 견뎌야 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양부모의 판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진은의 사랑하면 안 될까 듣고 오셨습니다. 2021년 5월 14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 양부는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양모의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양부와 달리 양모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건 양모는 자신의 학대로 인한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아동학대가 아닌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양부와 양모 둘 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이 항소심은 2021년 9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선고는 오는 11월경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책임감 없는 입양으로 한 아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점을 보아 양부모는 마치 양심을 버리고 살아온 듯 일말의 반성도 느껴지지 않네요. 아동학대 사례를 알아보니 안타까운 사건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바로 자녀 징계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 중 약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더욱이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 이 자녀 징계권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 법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금 논란이 된 자녀 징계권은 드디어 61년 만에 우리 법률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시행된 이 법은 반세기가 넘게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겨져 왔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채 이루어진 뒤늦은 대처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훈육 목적의 체벌도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후로는 책임감 없는 어른들로 인해 안타까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퀴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기억하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무슨 학대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속으로 잠시만 생각하시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알아볼게요. 슈퍼주니어의 우리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의 정답이 바로 떠오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신체적 학대였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성적, 심리적 학대, 마지막으로 방치까지.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퀴즈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정에 대한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의 금지사항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법체계에 명시되어 있는 법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정된 법이 많고 그 시대의 법이 현재 우리 시대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는 법도 좀 더 활발하지만 신중한 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함께 나아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테이크의 나비 무덤 들으며 이번 주 법률 시네마 마칠게요. 사실과 유익함을 담는 법률 시네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회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